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산소의 꿈을 꾸고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막내 삼촌이 겪으신 일이며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른들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6남매의 장남으로 여동생 3분과 남동생 2분이 계십니다. 이 꿈은 6남매 중 가장 막내이신 삼촌께서 어느 날 주무시다 꾸신 꿈으로 비롯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추석 때 아버님 형제분들이 모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술을 자제하시던 막내 삼촌께서 연거푸 몇 잔을 들이키시더니 저희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마침 분위기도 좋고 못 들어줄 이유도 없어서 아버지께서도 승낙하시고 저는 그때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이유는 우리 집안이 6대째 천주교 집안으로 미신을 믿지 않으셨던 아버님이셨지만 유독 막내 삼촌은 무속인들을 많이 믿으셨기에 그런 종류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1992년 제가 5학년 때 9월에서 10월쯤의 일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주무시던 삼촌께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막내 삼촌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할아버지의 관이 묘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삼촌이 달려가 보니 파낸 흔적도 없고 봉부는 그대로인 채로 할아버지의 관만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삼촌이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 하려고 하는 찰나 관의 뚜껑이 열리고 할아버지께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놀란 삼촌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꿈속 할아버지께서는 그대로 걸어와 막내 삼촌의 목을 물어뜯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삼촌은 그 순간 꿈에서 깨셨답니다. 막내 삼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첫째이신 저희 아버님께는 엄하고 무서우셨지만 막내 삼촌께는 무조건 사랑만 주시고 이뻐하셨던 할아버지이셨습니다. 아무튼 막내 삼촌께서는 지독한 꿈이었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그 일을 잠시 잊고 사시게 됩니다. 약 한 달 뒤 큰고 모부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는 친구이자 바로 손아래 매제로 항상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하던 분이라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삼촌들 또한 많은 고민을 큰고 모부와 나누며 친하게 지내온 터라 집안의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습니다. 큰고모님과 사촌형, 누나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힘겹게 장사를 지내고 휴가를 낸 막내 삼촌은 문득 할아버지의 꿈이 생각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믿어오던 무속인을 찾아가 보기로 하셨답니다. 가서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너 그 얘기 누구한테 했어? 기억을 되짚어보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더랍니다. 사실 그 꿈을 꾼 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거란 생각에 막내 삼촌께서는 형제들 중 첫째이신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하셨지만 그때 시간이 새벽 3시를 넘는 시간이라 아버님, 어머님 모두 주무시고 계셔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버님 바로 밑 동생이신 큰고모님 댁으로 전화를 드리자 큰고모부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께서 큰고모부님께 방금 꾼 꿈 이야기를 하며 안부를 여쭙자 큰고모부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요즘 막내 네가 잘 나가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하시며 불안해하는 막내 삼촌을 잘 달래시곤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그때 한참 자동차 세일러로 잘 나가시던 막내 삼촌이셨기에 큰고모부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흉한 꿈이기에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인지라 전화를 받는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큰매형한테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무속인이 대뜸 하는 말이 그놈이 대신 같구만. 그러곤 입을 다물고 다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은 꿈 이야기만 했을 뿐 큰고모부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는 지역도 멀고 친척 따위의 인맥이 전혀 없던 사이인지라 막내 삼촌의 큰매형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든 생각이지만 막내 삼촌께서 생각하시기론 할아버지께서 목덜미를 물어뜯으셨던 것은 현재 당신께서 계신 저승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의미로 강하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셨답니다. 다시 오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게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끝낸 막내 삼촌을 보며 아버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래서
너 지금 나 뒤지라는 얘기냐? 라고 하셨습니다. 막내 삼촌께선 그때까지도 웃지 못하시고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 상관없다고 걱정 마시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본 적 없는 인자한 표정으로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우연일 뿐이다. 라며 훈계하시며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시곤 넘겨버리셨습니다. 아무튼 삼촌 말씀대로 그 후에 다행히 집안에 큰일도 없었고 꿈에 할아버지께서 나오는 꿈은 꾼 적 없으셨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더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귀신을 직접 보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기묘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가 생각날 때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화장실에 같이 가죠. 고등학교 시절에 활동하던 부의 합숙 훈련 때문에 바다 근처에 위치한 민박집에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경영하던 그 민박집은 쌍갑처럼 낡아빠져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판자를 덧대 넓게 만든 방에서 부원들이 한데 섞여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떠지지 않는 눈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나를 깨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화장실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혼자 가기엔 너무 무서워서. 나는 너무 졸렸지만 그 녀석이 하도 사정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는 친구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까치발로 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어딘데? 나가서 바닷가 쪽에 있어. 조명이 없어서 무섭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 녀석과 나는 복도를 지나서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이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벼랑간 들린 고함 소리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무섭게 생긴 민박집 주인이 손전등을 들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요. 썩 나가지 못해. 변명하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저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어떤 가루 같은 것을 내 쪽으로 뿌렸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내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려 문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네 옆에 저 자식 말이다.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가 되어 덩그러니 서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복도 불을 켠 것입니다. 나는 내 옆을 보았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친구와 함께 걸어온 복도엔 젖은 발자국이 흥건했습니다. 위험할 뻔했구나. 바다로 끌려 들어갈 뻔했어. 어서 들어가 자도록 해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저씨가 데려다 주셔서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 이외 부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괴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학교의 소풍버스 안에서 괴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평소 떠들썩한 아이들도 그날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왠지 으슥해진 그는 마지막으로 비장의 괴담인 소의 목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소의 목이라고 하는 괴담이다. 여기에서 소의 목이란.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얼마쯤 진행하자 버스 안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저마다 선생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귀를 막고 다른 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오줌을 지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사는 짓궂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신이 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이변을 느끼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가 운전석을 보자 버스의 운전기사는 비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운전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차를 세운 것입니다. 교사가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은 당황한 나머지 실신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두 번 다시 소의 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의 목이라는 다소 수상쩍은 제목이 듣는 이의 오만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괴담입니다. 이 소의 목에는 제법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어 그 중 하나를 또 소개해보자면
한 남자가 오래된 중고서점에서 우연하게 한 권의 책을 꺼냈다. 소의 목이라는 표제에 그 책은 마음의 준비 없이 읽기엔 지독하리 많지 음습하고 괴기스러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책을 읽는 도중에 너무나 불안해진 그는 결국 읽는 것을 그만두고 잔뜩 공포에 질려 황급히 서점을 빠져나왔다. 시간이 지나자 그 책은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 하는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다. 처음 그 책을 펼쳤을 때의 악몽 같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끝끝내 호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마음의 준비를 한 그는 며칠 후 다시 그 서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기에 서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책은 반입한 적이 없습니다라며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로 아쉽게도 이번에도 소의 목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도시전설로서 널리 퍼지기 이전에 이미 그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소의 목이 뭐길래? 일본의 유명 SF 작가 고마츠 사쿄에 따르자면 SF 문학계에 예전부터 소의 목이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SF 작가 츠츠이 야스타카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소의 목이 대중들로부터 생명력을 얻은 것은 고마츠 사쿄 본인이 쓴 동명의 단편소설로 인해서입니다. 어느 쪽을 믿으실지는 자유입니다. 아무튼 그쪽 바닥에서 시작된 도시전설이라는 사실만은 명백하므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소의 목 괴담에 빠져들어 그 진상을 파헤친 결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발굴 혹은 창작됐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도 깊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은 스레에 등장한 진의 소의 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의 소의 목. 소의 목이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우면서 가장 유명한 괴담이지만 그 지나친 공포 때문에 듣는 자로 하여금 미치거나 죽게 만든다. 따라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들은 바 없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말이나 유언비어로 의심해왔으나 메이지 유신 시기 폐번치현 절차에 따라 일본 전국의 측량과 인구조사를 하던 때에 동북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 과거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폐허로 변한 땅을 조사하던 한 공무원이 큰 나무의 밑동으로부터 대량의 인골과 함께 소의 머리와 흡사한 동물의 뼈를 발견했다. 공무원은 조사대장에 인골의 수를 기록해 측량을 마치고 가장 가까운 남쪽의 마을로 옮겼다. 그곳에서도 조사를 마친 공무원은 숙박을 위해 숙소에 머무르는 도중 숙소의 주인에게 앞서 인골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숙소의 주인은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이라며 울을 땐 뒤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도 막부 말기 19세기 초 텐포 3년. 텐포는 연어부터 일본에는 수년에 걸쳐 엄청난 대기근이 덮쳤다. 그 유명한 에도 말기의 텐포 대기근이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쓰러진 말의 이빨을 받고 날고기를 먹으며 굶주려 쓰러진 시체를 들깨나 새가 와서 뜯어먹는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도 비정하게 음식을 서로 빼앗아 그야말로 축생만도 못한 상황이다. 비참한 상황이었다. 텐포 4년의 가을 어느 깊은 밤, 이 남쪽 마을을 한 외지인이 찾았다. 휘청휘청 걷는 그의 몸뚱이는 사람이었으되 머리는 그야말로 소와 같았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다가가 붙잡으려 하는 그때 낫과 곡괭이 등을 손에 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씩 대를 지어 나타났다. 조성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소몰이 축제는 어디에도 발설하지 마라. 그들은 저마다 이렇게 외치며 그 외지인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날이 밝자 마을 곳곳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지만 누구도 이웃 마을까지 확인하러 나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음 해 그 이웃 마을을 다녀온 사람이 벌써 그곳의 사람이나 가축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이들은 오랫동안 그 사라진 이웃 마을을 소의 마을이라 불렀지만 시간과 함께 그 이름조차 부르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숙소의 주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허겁지겁 뒤처리를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무원은 이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 즉각적인 해석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시 관청으로 돌아와 조사대장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친밀한 선배에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선배는 에도 말기 텐포 연간의 주민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대기근 당시엔 굶어 죽은 사람을 가족들이 식량으로 삼아 먹었던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의 마을에서는 시체뿐 아니라 약한 사람을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면하고자 그 의식을 소몰이 축제라고 칭해 소의 머리 가죽을 씌워놓고 잡아 죽인 것은 아닐까?
당시 그 폐허에서 헤아린 인골의 수를 따져보면 거의 마을 주민 전원에 해당한다. 소의 뼈 역시 마을에서 길렀을 가축의 수와 일치한다. 기근의 비참함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어쩌면 주민은 물론 친형제와 부부간에도 수라와 같은 지경이 되어 이미 사람이라고는 칭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 또한 이런 사실은 외부의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기에 마을은 계속 고립 속에서 황폐해져 남쪽 마을을 포함하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리라.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비참함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일은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선배의 말을 깊이 받아들인 공무원은 이후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고 속으로만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일전쟁 시기, 고령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 남자는 전란의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손주들을 불러 모아 무심코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손자 중 한 사람이 이후 뒤늦게 진실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실은 아무 관계가 없다던 그 남쪽 마을 사람들이 이웃 마을 사람 전원을 소몰이 축제라 칭하며 한꺼번에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뼈를 누가 어떻게 묻었겠습니까? 그렇게 소의 목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저주의 단서가 붙었습니다.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고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소의 목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야기는 그 자체의 영혼이 깃들어 점차 사람들 사이로 영향을 끼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법 본격적으로 소의 목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씁쓸한 결말까지. 그 후로도 이 진소의 목에 편승하는 것으로 다양한 버전이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는 각 이야기가 전부 일본 역사에서도 가장 혹독한 기근이었다는 템포 대기근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식인이라는 소재가 자극적으로 다가온 것일까요? 극악한 식인 행위에 대해서는 DNA 구조상 인육이 가장 맛있기 때문이라는 단서를 붙여 이야기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템포 연가는 일본뿐 아니라 조선, 청 등 동아시아 3국의 사정이 모두 흉흉하던 시기로 이 시기 조선은 세도 정치에 따른 삼정의 문란의 기근까지 더해져 농민 봉기가 빈발했으며 청은 기근으로 서민들이 굶어 죽는 와중에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이 터지는 등 사실상 세 나라 모두 막장이나 다름없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가볍게 넘기기엔 인간에게 있어 기근은 너무나도 힘겨웠던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도 위 이야기와 유사한 골격을 가진 것이 있는데 파를 즐겨 먹는 이유로서 과거 사람들이 너무 굶주린 나머지 부모, 형제가 모두 서로 보여 서로 잡아먹자. 그것을 막기 위해 기근 속에서도 튼튼한 팔을 길러 섭취했다는 전설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소의 목의 기원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굶주린 나머지 인육을 먹었다는 풍문은 동아시아 세 나라 모두 공통으로 발견되며 1세기 뒤인 20세기 중엽 우크라이나 대기근에서도 식인이 발생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따라서 이 이야기 또한 아주 허무맹랑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의 목 자체가 예전부터 구전되던 도시전설이고 애초부터 나폴리탄식 괴담이므로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시피스 같은 거 말입니다. 가장 유력하다는 템보 연간의 대기근 이야기조차도 인터넷을 통해 퍼진 카더라 통신이기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그런 이야기가 넘쳐나기도 하고 물론 괴담으로서의 완성도는 대단합니다만 결국 소의 목은 그냥 미스터리로 남겨두는 쪽이 흥미 면에서는 더 무방할 것입니다. 이 도시전설의 핵심은 소의 목이라는 기묘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단어에서 우러나오는 상상력으로 본문의 한 구절로 이 이야기를 존재의 의의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야기는 그 자체의 영혼이 깃들어 점차 사람들 사이로 영향을 끼쳐나가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나쁜 짓.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창밖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근처의 집을 엿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잖아. 언제부터였을까? 이따금씩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망원경을 통해 강 건너편의 번화가를 바라보곤 한다. 관음증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만 어느덧 이것은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퇴근길의 회사원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대학생들, 울긋불긋하게 차려입은 여자들, 여기저기서 호객을 해대는 호객꾼에 어째서인지 깊은 밤 혼자 어슬렁거리는 학생까지. 정말 별거 없는 어지러운 광경일 뿐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재미있다.
어쩌면 수족관 속의 물고기를 보는 것과 비슷한 기분일지도 모른다. 방에 불을 켜놓으면 내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관찰을 할 때는 방에 불을 꺼놓는다. 어둠 속에서 베란다에 나가 혼자 술을 마시며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지금 나에게 이 취미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 그날 역시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한가로이 베란다에서 밤바람을 쐬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졌지만 종종 사람들은 지나간다. 오히려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대체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심야 시간이다. 술에 취해 싸워대는 것은 몇 번씩이나 봤었다. 한 번은 어떤 남녀가 빌딩 틈 사이에서 섹스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멀리서 봐서 확실치는 않지만 칼 같은 것을 손에 든 늑수그레한 노숙자가 같은 곳을 몇 번이고 왕복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보고 있던 것은 만취해서 벽에 기댄 채 정신을 잃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내가 처음 베란다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다. 솔직히 보고 있어서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정신을 잃고 앉아 있을 뿐이니까. 조가 어린이 방치해 둔다고 해도 얼어 죽지는 않을 테니 나는 맥주 한 캔만 더 마시고 들어가 잘 생각이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맥주를 들고 돌아오자 주저앉은 남자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언뜻 보고서도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망원경을 들여다보자 나는 위화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치원에 다닐 법한 수준의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모두 3명.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 사내아이 2명과 여자아이 1명인 것 같았다. 아무리 심야라고는 해도 종종 이 시간대에 아이들을 본 적은 있다. 하지만 보호자도 없이 아이들만 3명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아이들이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마중 나왔나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묘하게 신경 쓰이는 광경에 나는 계속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남자를 둘러싸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사내아이 1명과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다가갔다. 간호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을 옮기는 것 같이 대충 남자의 양팔을 잡고 엄청난 속도로 질질 끌며 달리기 시작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내 시야에서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 틈으로 사라졌다. 2명이라고 해도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어른을 그렇게 빠르게 끌고 갈 수 있을 리 없다. 아니, 성인이라고 해도 힘들 것이다.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었지만 망원경 너머로 꿈이 아니라는 듯 한 명 남은 사내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방금 전까지 남자가 앉아있던 벽 앞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다. 반쯤 무의식적으로 나는 손을 들어 맥주캔을 입가에 가져가 한숨에 다 마셨다. 입안에서 튀는 탄산의 감촉과 알코올의 맛, 코끝에 느껴지는 독특한 향기, 목을 미끄러져 넘어가는 차가운 액체의 느낌. 모두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땀에 젖은 손으로 망원경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의 얼굴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댔다. 가로등 아래에는 어느새 또 3명의 아이가 모여있다. 그리고 3명 모두 이쪽을 보고 있다. 얼굴은 그림자가 져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3명 모두 얼굴을 내 쪽으로 향하고 있다. 나는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일어섰다. 육안으로 보는 강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에 빠져 다시 망원경에 눈을 댔다. 시야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 그쪽으로 망원경을 옮기자 3명의 아이가 어느새 강을 건너와 있었다. 3명 모두 내 아파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걷는 모습이 어쩐지 기묘하다. 마치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인 척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오싹할 만큼 빠르다. 피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초조함에 나는 망원경을 내버려 두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반사적으로 지갑만 들고 방에서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아파트 정문이 닫히는 소리다. 문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귀에 계단을 올라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마치 수많은 낙엽을 밟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조금씩 커져서 마침내 내 방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이 울렸다. 5번째 이야기, 나무 말뚝. 나는 어느 시골에서 겸업으로 농사를 하고 있다. 어느 날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비닐 시트를 칠 때가 있다.
그럴 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 말뚝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에 있는 말뚝에는 모두 한 글자의 한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집의 말뚝에는 그런 글자가 쓰여 있지 않아 관심이 생긴 것이었다. 우리 집 말뚝을 구별하기 위한 표식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조각되어 있는 한자는 우리 집 성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였다. 궁금해진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뚝에 적힌 한자에 관한 사연을 여쭈었다. 증조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고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른다는 말을 한 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셨다. 타이쇼 시대의 초기, 아직 할아버지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증조할아버지가 젊었을 무렵의 이야기라고 한다. 이래 발단은 증조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의 젊은이 2명이 땔감을 구하려고 산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산에 들어가 서로 모습이 보일 만한 거리를 두고 땔감을 줍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정오 무렵이 되어 A가 슬슬 밥 좀 먹을까? 라고 B에게 말하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B가 으악하고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목소리로 절규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A는 망연자실하고 있었지만 B는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절규하고 힘없이 쓰러졌다. A는 당황해서 B에게 달려갔지만 B는 초점이 맞지 않는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몸을 흔들고 뺨을 때려봐도 제정신을 차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는 당황해서 B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다. 다음 날이 되어도 B는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산에서 유괴라도 시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근처의 절에 데려가 불제를 받게 했다. 그러나 B는 여전히 정신이 나간 채였다. 그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한가로운 오후에 농촌에 소름 끼치는 절규가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인가 놀란 근처 주민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밭을 갈고 있던 장년의 남자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B가 겪은 일과 똑같았습니다. 그 후 가족은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심신상실 상태인 것외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근처 신사나 절에서 불제를 받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신을 믿는 노인들은 산귀신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증조할아버지의 마을뿐 아니라 근처 마을들에서도 절규한 후 정신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상도 전혀 공통점이 없어서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것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괴이한 체험을 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증조할아버지는 동생과 둘이서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어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자신이 작업하고 있던 곳 근처에 나무 말뚝이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전혀 없던 것이었기에 호련히 눈앞에 나타났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말뚝을 보며 증조할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누구야, 이런 장난을 친 건, 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해되는 걸 다른 집 논에다 박아 놓다니.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뽑아라, 뽑아라 하고 말뚝을 당장 뽑아내야 한다는 충동이 머릿속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동에 몸을 맡긴 채 힘껏 말뚝을 뽑아내려는 순간 뒤에서 동생이 어깨를 잡아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정을 되찾은 증조할아버지는 다시 근처를 살폈지만 아까 전의 말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도 물었지만 동생은 그런 나무 말뚝은 보지 못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이 무엇인가 눈에 들어온 듯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뽑으려는 듯 허리를 굽히고 힘을 주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어깨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증조할아버지는 요즘 한참 마을을 뒤집어 놓은 사건을 생각하고 만약 동생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폐인처럼 되어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깐이 콩알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증조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서 일어난 희생자만 10명을 넘었을 무렵 촌장과 마을 유지들에 의해 마을회의가 열렸습니다. 촌장은 요즘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 이 마을뿐 아니라 주변 여러 마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마을끼리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걸린다며 내놓은 방안은 난데없이 나타난 나무 말뚝을 봐도 뽑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촌장은 농사일에 쓰는 말뚝에는 자신이 박은 것인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식을 조각하세요. 설령 이상한 나무 말뚝을 보게 되더라도 잘못 착각해 뽑아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에 관해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사람의 원한이나 동물의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 쇠는 잘 모릅니다.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걸로 봐서는 무척 강력한 힘을 가진 무언가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사람을 신사에 데려갔을 때 신주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쫓아낼 영혼 같은 건 하나도 씌어있지 않습니다. 신주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여우에 홀리거나 귀신이 씌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무엇인가의 힘에 끌려 들어간 나머지 마음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엇인가의 영향 아래에 놓여서 심신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은 탓에 심신을 상실한 것이라 아무리 절과 신사를 찾아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촌장은 말뚝만 뽑아내지 않으면 무서워할 것은 없습니다. 냉정해지라고 사람들을 독려한 뒤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체험한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촌장을 찾아가 계속 물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촌장은 유령이나 귀신, 신과 사람 사이에는 모호한 약속 같은 게 있습니다.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재물을 바치거나 하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그걸 어기면 벌을 내리지만 약속을 지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건 그런 논리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신주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무엇인가는 스스로가 단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저주하거나 벌을 내리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존재 그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존재라면 차라리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증조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에서는 신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괴이한 사건의 희생자는 인근 마을을 포함해서 계속 나왔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신사가 완성될 무렵에는 끝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무 말뚝은 무엇인가를 봉인한 영적인 주술의 한 종류로 그것을 뽑아내면 무언가의 힘의 일부가 해방되어서 그것을 본 인간이 미쳐버리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사를 세움으로써 그 무엇인가는 다시 단단히 봉인되었고 괴이한 사건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집안에서는 나무 말뚝에 우리 집안의 물건이라는 표식을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문이 남아 우리 옆집 나무 말뚝은 표식이 없다고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말이다. 위험이 목에 들이닥치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는단다. 지금은 별로 말뚝에 표시를 하는 집이 없지만 이 근처에 M씨네 집과 S씨네 집은 아직도 하고 있을 테니 보고 오거라. 확실히 M씨네 집과 S씨네 집의 말뚝에는 모두 한자 한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표시를 조각하고 있는 집은 대부분 그때 희생자가 나왔거나 그 친척의 집일 거야. 이미 한참 된 옛날 이야기지만 혹여라도 다시 내 눈앞에 나무 말뚝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이야기였습니다.